또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운영했다고 하는 댓글팀이 그냥 몇몇만 움직였었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어떤 그 뭐 지지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걸 장해찬 전 최고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데 공개해버리면 파장이 훨씬 더 크고 한동훈 전 장관은 그냥 물러나야 될 정도, 아니 수사받아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지지자가 쓴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걸 불법적인 행동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빨리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이 대위님 웃기는 글을 하나 주셨네. 우리도 댓글팀인가? 배공기 댓글팀? 그러셨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참 어제 이 소식 듣고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김건희 모시는 행정관이 있죠. 윤 씨인가요? 윤모인가요? 유모. 예. 근데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 받은 거 그날 김건희가 바로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깜빡 잊고 못 돌려줬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생각하다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해서 나온 거잖아요. 김종국 원장님. 이러면은 국민들이 아이고 김건희는 그렇지 주라고 했을 텐데 행정관이 깜빡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유모 행정관을 탓하면서 왜 국모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요. 이게 거짓말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판이 거짓말을 계속 해왔는데 전 이게 참 비극적인 게요. 유모 행정관이면 제가 볼 때는 뭐 5급 아니면 4급 아니면 3급일 겁니다. 근데 아마 3급은 아닌 것 같아요. 선임이라고 안 나는 거 보니까 한 4, 5급일 텐데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의 깜빡으로 다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2022년 9월 달에 받은 명품 백이었는데 그 다음날 돌려보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운영에 와서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이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거든요? 이걸 믿으라고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제가 볼 때 국민들 보고 약 오르지 이렇게 예를 들면 약 올리는 겁니까? 완전 비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상상력까지 발휘를 하고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말을 믿을 수 없는 게요. 우리 국민들이 다 봤다니까요. 그때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선물할 때 김건희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유 뭐 이런 걸 또 가져오셨어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계속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아유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거 안 해. 왜 또 그러면 그 전에도 계속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즉각 돌려주라고 그랬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니 제가 거짓말도 수준인데 이건 너무 들통난 거짓말인데 댓글을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다가 대통령실에서 분실했다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청와대가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로펌이 된 것 같습니다. 전직 행정관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하고 또 전직 행정관으로 알려진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안 된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건데 아마 청와대에서 작전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을 진짜 바보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해야 됩니다. 이딴식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동안 아니 이거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또 뭐 국고에 귀속된 걸 돌려주면은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하고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김건희 여사의 로펌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통령 배우자라면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사사로울 때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야 옳지요.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유 이런 거는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돌려보낼게요.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논리의 오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전에 뭐라고 방패를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았습니까? 국고 횡령이다 돌려주면 이건 이미 국고로 귀속이 됐으니까 이게 그동안의 논리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고 횡령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친윤 중에 친윤 이철규 의원이 직접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러면 국고 횡령인데 왜 지금 이런 논리를 내세우냐 이거예요. 검찰이 이거 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예. 국고 횡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검찰이 이게 조사를 하려면은 이건 명품백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내놓을지 모르겠어요. 내놓으면 또 공개를 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가장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차상문 사건 얘기 나왔을 때 처음에 얘기 나오니까 대통령이 7월 30일 국가안보실 회의 때 차상병 관련돼 있는 거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경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그 다음에 막 여론이 몰리고 대통령 이 검사 시절에 썼던 통화 기록까지 막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환행은 안 됩니까?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아니 이게 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범법을 보면은 수사권도 없는 기관인데 왜 그럼 혐의를 적시해서 보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단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가지고 김태욱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은 그날 보고도 안 받았고 그리고 화도 안 냈습니다. 우리 전혀 모릅니다 내용.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디가 맞는 사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요 이게 지금 명품백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일보가 그 유모 행정관이 검찰에 나가서 진술을 한 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선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 취지가 수상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을 지시를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그래서 이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황당한 거는 아까 대통령 기록물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받을 만한, 이거 수상한데 받을 만한 물건 아니야. 되돌려줘. 라고 말했다고 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를 김 여사도 알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진작 그렇게 얘기를 그럼 하든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받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주장은 말짱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이 거짓말을 하나 덮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아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딱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국고횡령, 주거침입 뭐 이런 식으로 스토킹까지. 근데 이제는 하다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니까 그러면 일단 김건희는 살리자. 야, 네가 독박 써.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진석 비서실장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가 될 거다. 아직은 뭐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언제 또 뭐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또 그러는 겁니까?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하는 그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기한이 있나요? 저 거짓말이에요. 네.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5월 31일 날 생산한 자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그 소위 대통령 기록물 관장이 그거 다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9월 달에 받았으면 2023년도 8월 달에는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저것도 확인 안 한 거예요. 확인 안 하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히 대통령 부인에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감히. 근데 만약에 이게 본인들이 알고 있고 대통령 부인에게 물어봐서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으면 이미 작년 8월 31일 날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한이 도래를 어떻게 안 해요. 무슨 예를 들면 기한이 무슨 5년 단위로 도래합니까? 매년 단위로 오게 돼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을 벌인 건데 이 대통령 부인 때문인지 아니면 유모 행정관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날 보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대통령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통령 제 부인 안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아까 웃긴 거잖아요. 다음날 돌려보내라고 한 거였잖아요. 현명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얘기 안 해가지고 국민 앞에 서가지고 제 부인이 그걸 받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입니까? 그리고 부인은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다음날 내가 원래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해야죠. 대통령이 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대통령 부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하나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들 말에 의하면 거짓말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나랍니까?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상황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렇게 돼요. 2022년 9월 13일 날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을 건넸잖아요. 그 디올백을 받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 행정관실 코바나 콘텐츠 출신 그때 그 사저팀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사저 안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유지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가방을. 그래서 김 여사가 그걸 풀어보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그걸 뭘 줬어? 이거 뭐 혼자 수상해. 그래가지고 풀어보라고 시키니까 명품백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건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야. 그러니까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 잊고 그걸 계속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이 지난 11월 22일, 작년 11월 22일 관련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 여사 쪽에 이거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언론이 반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이거 깜빡 잊고 이거 여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행을 안 했네? 그럼 그때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거를 대통령실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또 거짓말이라는 게 뭐냐면 사전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있는데 교대에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다가 깜빡 잊고 뒀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저를 옮기잖아요. 관저로. 옮기는데 코바나 콘텐츠에 있는 물건도 같이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사저에 두던가 아니면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두던가 해야 되는데 그걸 관저로 또 옮겨가지고 관저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행정관이 그 명품백을 이삿짐 나를 때 같이 옮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깜빡 잊었다 그러면 옮길 때 여사님 제가 그때 깜빡 잊고 못 돌려줬네요. 그런 다음에 얘기 듣고 아이고 그래 빨리 돌려줘.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저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놓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관저에다 두고 있다가 언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실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아니 뻔한 거짓말을 뭘 그렇게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반박을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줄 수 있거든요. 깜빡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책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책은 버리고 갔는데 그 백은 가지고 갔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향수도 받고 향수도 받고 다 뭐 또 받았다잖아요. 술도 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돌려주라고 수사 했을까요? 중이라서 말할 수가 없대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알선수재 얘기까지 나오니까 받을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하려고 논리적으로 앞뒤를 깨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얘기한 걸 다 거짓말로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검찰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검찰이
무혐의 수순으로 그림을 짜고 맞추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예요. 전혜연 대변인님, 저는 여기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요. 어찌됐든 김건희가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의 배우자 아닙니까? 그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일개 행정관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달려버린 셈이 된 겁니다. 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제가 저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깜빡 잊었어요. 이제 자기가 잘못을 다 책임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린 걸로. 김건희 씨가 이제 뭐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데리고 있었고 그걸 또 대통령실로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은 은인이죠. 근데 쭉 이렇게 지켜보셨지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킬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제가 굉장히 실력이 없는 로펌처럼 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진실이 언젠가 다 밝혀지게 돼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지시를 했던 문자라던가 뭐 이걸 증빙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술만 있습니다. 근데 진술은 얼마든지 덮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이상한 거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어쨌든 문자 지금 5건인데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5건에 보면 저는 이거 받고 직원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깜빡 잊고 안 했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진술 하나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진술이 뒤엎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좀 있으면 결과가 며칠 후면 나올 텐데 과연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감싸려고 할까? 오히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혹은 그동안 숨겨왔던 문자, 김건희 여사가 친윤계에게 보냈던 문자가 그 안에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그 똑같아요. 논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그 문자 내용 막 공격받으니까 이거 다 공개하면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까면은 이 정권 다 위험해지는 거거든. 한번 까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행정관도 똑같아요. 만약에 깜빡 잊고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알고 안 돌려줬다는 거 알았는데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면 그때 행정관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돌려줬어야 되는데 못 돌려줬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론이 행정관 잘라버리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행정관 못 자르고 있어. 지금도 옆에다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르면 나가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못 만들면은 나 계속 잘라버리려고 이렇게 공작하면 나 확 다 불어버릴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완전히 그 명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행정관이. 거꾸로. 저는 다음 얘기도 듣고 싶어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은 다음 날 보내라 그랬잖아요. 예. 180만 원짜리 샤넬 화장품은 그 다음 날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는지, 40만 원짜리 듀어스 27년산 위스키도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는지, 이게 전 희한한 게 디올백도 수사 중인데 이 두 가지는 수사 중이어서 변호인이 얘기할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디올백 수사는 끝난 건가? 근데 검찰이 참 친절한 양반들이에요. 압수수색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문서 보내가지고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충분히 저는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들과 소위 수사하고 있는 검찰들과 얘기해서 다 맞추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기짱님이요. 문자로 가방 찍어서 보낼 때 그럼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뻔히 갖고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문자 올 때 그때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어야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조천우님. 오른손이 한 짓 왼손이 알고 왼손이 한 짓 오른손이 알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음에 안 들면 왼손이 불고 왼손이 마음에 안 들면 오른손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정필승 RKMC 454 삼선동님. 개인정보 다 노출하신 거 아닙니까? 애플 애들 드라마 만들면 30부작은 뽑아낸다. 조사루스님. 하다 다음은 분실했다고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앵간히 합시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조사루스님 감사합니다. 김지님. 이 거짓말을 이 귀중한 시간에 거짓말임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앵커님과 세 분 패널 분들도 한심합니다.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김지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심한 얘기만 더하면 예. 전 제일 궁금한 게 40만 원대 듀어스 27년산 위스키예요. 이건 저건 100% 이거 분실했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먹었겠죠.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까 분실한 수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걸 논리상으로 이걸 뭐 들고 이거는. 다니겠습니까? 슈크림님도요. 양주가 국가 기록물이면 국가 기록물을 누가 마셨을까? 그런 글을 주셨어요. 참 이걸 거짓말도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지금 남쪽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로운이 할미님, 여수 비 많이 오네요. 오랜만에 차분히 방송 애청 중입니다. 백만정어리 늘 응원하면서 주변에 정어리 권유하고 있네요. 부산에도 비가 지금 많이 온다고, 분노의 비 같다고 부산이대희님 보내주셨고요. 문숙님, 장맛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오전에 백만정어리 노래 듣고 싶습니다. 정어리 파이팅. 안승숙님, 전북 남원인데요. 너무너무 비가 많이 내려요. 예,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1년 전에 호우 참사가 생각이 납니다. 어제가 오송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9일은 최혜병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죠. 어제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서 추모 모임을 가졌는데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됐다라는 설명 한마디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MBC의 그 유가족 한 분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담은 내용을 전해가지고 단독으로 보도를 한 걸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너무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을 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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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에서 걸려버렸어. 여기 물 때문에 못 가. 안돼 안돼. 도저히 못 나와? 앞이 안 보여. 운전하고 있는 그런 부인과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차를 박차고 나와서 그 옆에 난간이라도 이렇게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또 저렇게 물이 들이차면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죠.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뭐 이용만 못하게 하고 있고 아무런 뭐도 발표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흘렀는데도 대통령은 하와이로 떠나면서 딱 16자리 호우 피해 대비 잘하기 바람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어제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오송 참사 이후 악몽 같은 1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던 엄마를 잃었고 보고 싶고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참사의 유가족이자 피해자 가족으로 거리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듭니다. 참사 이후 국조실 감찰 결과가 발표되고 수사본부가 꾸려질 때만 해도 진상규명도 최고 책임자 처벌도 해를 넘길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송 참사로 14분의 생떼 같은 시민이 돌아가시고 16분의 생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오송 참사 사고 당일에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혜연 대변인, 왜 이렇게 그 국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일이 계속될까요? 저한테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출마했을 때 늘 2가지 색 리본을 달았는데요. 노란색과 보라색입니다. 노란색은 세월호 참사, 보라색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어제는 녹색 리본을 달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녹색 리본이 그 왜 충북도청 청주시 상징이 녹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와 정부를 질타하는 의미로서 오히려 녹색 리본을 달았다고 하는데, 이 리본이 몇 개로 늘어나야 이런 일이 멈추냐라는 말을 유가족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정말 생각이 들고요. 유가족들이 거듭 국정조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여당은 툭하면 본회의 파행시키고 회의장에서 뛰쳐나가고 고함 지르고, 이게 야당이 여당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사건 특검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무슨 논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논평에 나와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또 그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근조화환도 보내지 않아서 이런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관심이 있느냐라고 또 유족들이 절규를 했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자꾸 해외 순방 다닐 때가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일어났던,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던 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특히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벌써 막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좀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지키는 데 전력을 쏟을 게 아니라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의 국정 철학 한마디로 제가 어젯밤에 곰곰이 고민해봤어요. 도대체 뭘까? 건인이즘. 김건희 여사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도, 민생도, 안전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탄핵 열기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책임이잖아요. 가장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렇게 진상규명 못할 일입니까? 아직까지도 유가족이 진상규명 해달라고 요구할 일입니까? 이태원 참사 100번 양보해가지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고 대통령실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오송 참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유가족들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요. 이게 권력을 쥐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북도도 마찬가지고 청주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다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윗선은 정부 책임 안 묻잖아요. 밑에 하고 공무원한테만 책임 묻잖아요. 이태원 참사도 똑같거든요, 지금. 책임을 질 사람들이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생각 들어요. 자기들한테까지 책임 오려고 하는 거 막으려고. 이 기본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그 참혹한 영상을 보셨는데 박일권님께서 저분 제 후배이고 장례식에도 갔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러셨는데 그러셨군요. 이즈라엘님, 생존자분 트라우마로 직장까지 그만두셨다고 안타깝네요. 그러셨는데, 예, 어제 보니까 가까스로 살아나신 분인데 창고 관련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갇히는 느낌. 그게 자꾸 연상이 되고 강박이 생겨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저는 지난번에 나토 이번에 이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와이에 이틀씩 머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좀 화가 많이 났더랬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모시고 또 그렇게 받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기분 좋게 비위 맞추려고 하게 되죠. 일정을 짤 때 아이고 그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미국 가는 길에 하와이 들러서 머리 좀 식히고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짰다고 합시다. 정신 똑바로 박힌 대통령이라면 야,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 아니냐. 그리고 뭐 나라 걱정은 이제 애당초 안 한다고 치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와이에 들렀다 가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어? 네 마음은 알겠다만 바로 가서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좀 짜라.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아닙니다. 뭐 직항으로는 좀 어렵고 시간도 맞춰야 되니까 하와이를 경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만 해라. 그걸 이틀이나 가요. 미국 가기 전에. 아니 김종 원장님 청와대에 계셨지만 미국 방문하고 그럴 때 하와이에서 이틀씩 머무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행사 자체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거라면 사전 준비 작업들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나토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게 무기 공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인도태평양 전략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게 아주 지대한 예를 들면 개입을 갖다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협의하러 가는 장에서 하와이에 이틀 동안 머무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적어도 국민을 위한,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한다면 그런 일정 자체를 갖다가 빼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계신 우리 교포들, 교민들을 위해서 인사 정도 하고 가면 되는 거고, 제가 볼 때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는 한쪽으로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다른 것들이 개입됐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어떤 의전 또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사사로운 생각들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입장을 잡을 리도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MBC 뉴스는 본방을 못 보더라도 꼭 뉴스는 나중에 챙겨보는데 저 뉴스, 오송 참사 뉴스만 안 봤어. 못 보겠더라고요. 예. 저걸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생각나는 게 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충북 도지사한테 책임 물으면 누가 도지사 하겠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게 원격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같은 게 있대요. 그 지하 도로 갈 때. 근데 예산 배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안중에도 없는 정권. 그러니까 아까 그 이분들 유가족분들도 대한민국이 각자 도생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각자 도생의 나라가 되어버렸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온 국민이 또 예를 들면 독재 트라우마를 부분적으로 받게 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위협이고 공포이기 때문에요. 코드 M님이 윤석열 부부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으니 리마인드 여행이네요. 아, 윤석열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갔더래요? 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는가? 이런 상황인데 부산이 대인님이요. 오늘 나오면서 거리 풍경을 봤습니다. 한 집 건너 임대. 버티기 들어갔던 자영업자들 지금 몰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요. 부산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 개인 법인 앞에서 98만 6,487명인데 1년 만에 1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대인데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80만 명대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 명 가까이 크게 늘었고, 금융위기 때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소매업 폐업이 2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폐업한 이후에 일자리를 다시 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서 올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실업자가 91만 8천 명, 1년 전보다 약 7%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 월 평균 2만 6천 명, 1년 사이에 23% 넘게 급증했는데 증가율이 전체 실업자의
3배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채양명주 외치고 그것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채양명주 소리도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당장에 지금 문 닫아야 되고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돈 25만 원이라도 빨리 좀 저기 해주고 이자라도 유예해주고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러면은 10억, 100억씩 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자영업자는 계속 위기를 맞고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이거든요. 정말 이거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고요.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라던가 가정을 붕괴시키는 가장 위험한 신호로 보통 자영업의 붕괴 그리고 가계부채 폭탄 문제를 뽑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다 심각하다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책도 내놓지도 못하고 야당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정말 경제 무능에 있어서는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고 최근에 보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집값입니다. 집값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정부의 대책이 왔다 갔다 한다. 또 하나 좀 경제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책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뭐 밥값 물가, 집값, 자영업 문제, 가계부채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능한데 정신을 차리고 국정의 어떤 한 축으로서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이 피눈물 나는 현실을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저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다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탄핵 노래 나올 때 농담만 진담만으로 아유 춤을 춰야 되냐라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탄핵 릴레이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7월 3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거든요.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정하는 회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게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 탓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으로 지금 소상공인 대책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결국은 좀 더 빨리 제대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한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다 안 지원해도 좋으니까 지금 소상공인 어떻게 쓰든 돈을 좀 늘려줄 수 있게 하는 방법, 소비를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내수가 다 침체되어 있거든요. 수출은 좀 살아났다 하더라도 내수가 침체되면서 결국 국민들이 고금리나 고물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1인 사업자들이 사실상 줄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책이 뭐예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지난번에 25조 뻥 튀겨가지고 실제로 1조 원도 더 투자 안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놓은 대책이 뭡니까? 문 잘 닫게 해주는 거예요. 문 잘 닫게. 문 잘 닫으면서 문 닫게 해주면서 그동안에 지금 빚 채무 조정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자 조금 면제해주거나 연체한 거 좀 더 대출 기간 늘려주는 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 실업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더 늘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조조정 돼가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로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세트예요. 움직여야 될 움직이는 방향인 건데 지금 일자리를 늘려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세금 깎아주고 법인세 깎아주면은 기업들이 나중에 일자리 늘리고 기업 잘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 다 내려갈 겁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한가하게.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건 기재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7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일자리 최고로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가 최고로 증가하면 내수가 붕괴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내수가 문제라고 지금 계속 정부에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일자리 어디가 늘었느냐? 70대 이상 일자리가 왕창 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청가문상부를 인터뷰했더니
야,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제사상에 사과 3개, 배 3개 올렸는데 이제는 하나씩 올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3분의 1 동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런 내수 붕괴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야당이 제안한 것 갖다가 한 발을 걷어차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저는 기재부와 대통령의 발상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을 청산하거나. 근데 청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빚더미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2박 5일이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와이 가서 저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절망적이에요. 저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은 정부의 무능, 그 다음에 기재부가 눈 감기, 충성하기라고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향님께서요. 무능하면 능력자들 말을 들으면 됩니다. 어제 더워서 냉면이라도 만들어 먹으려고 오이살 아파트 근처 마트 갔더니 오이 딱 4개 남았는데 그것도 상품 가치도 없는데 하나에 1,000원이었습니다. 결국 오이 없이 먹었어요. 아이고. 오이 없이 먹는 냉면. 참 힘드시죠. 커미랑님, 저도 자영업 8년 만에 폐업 예정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제 몫은 하나도 없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드네요. 쪼사루스님, 길가에는 일이 없어서 배고픔을 참고 정차 중인 화물차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어리 절찬이 모집 중님, 저도 며칠 전 아버님 기일이었는데 사과 하나, 배 하나씩 올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송어기님, 어차피 망한 나라 크게 한번 망해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죠. 아유, 그래도 송어기님 이건 아니죠. 정말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부, 여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의 역할은 뭡니까? 민심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에서 뜻을 전해줘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당이 그 일을 제대로 했습니까? 할 수가 없었죠. 왜? 용산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민심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하려고 그러면 너 안 돼. 이 사람 시켜. 너 안 돼. 이 사람 시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계속되는 비대위원장 끝내고 이제 대표를 한번 뽑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그 전보다 더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이 어떻게 해서 이 잘못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 잡아보겠다라는 얘기 한마디는 없고 너 문자 받았는데 왜 답장 안 했냐 그것이 아니다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는 너 일부러 총선 졌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어제는 또 싸움박질까지 해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저렇게 싸울 때 한동훈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한동훈 후보가 발언할 때 저런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죠. 네. 한 후보가 단상에 올라서 연설을 시작한 지 2분 만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청중이라고 그러는데 원희룡 이렇게 모자 쓴 사람이 뭐 호랑이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뭐 배신자 꺼져라 막 이런 말을 반복해서 외쳤다고 하는데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한 후보 지지자하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한 청중이 플라스틱 의자를 막 집어던지려고 하는 장면. 오늘 신문 일면에 막 대문자가 실렸어요. 의자 이렇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그렇게 하면서 막 시끄러워지고 한 후보는 또 거기서 한가하게 자 우리는 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앉아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저러다가 일단 소동은 마무리됐는데 연설장 밖에서도 욕설 주고받고 몸싸움이 막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뭐 주의와 지지자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공문을 각 후보한테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 오늘 조선일보가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기 피습당했잖아요. 그 기사 대신해서 이 기사를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면요. 총 대신 의자. 미국과 뭐가 다른가. 이게 우리나라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이라면 어떻게든 감싸려고 하고 윤석열 정권 감싸고 돌려고 하는 신문이 일면에다가 쓴 기사 제목이에요. 총 대신 의자를 집어드는 게 현재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수준입니다. 아까 우리가 폐업 얘기했는데 피스킴님이 폐업도 못합니다.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폐업하면 일시불로 상환해야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좀비 자영업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딱 그거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장사를 접자니 철거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금 일시 상환 문제가 있고 계속하자니 빚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잘 짚어주셨는데 왜 이런 좀비 자영업자가 계속 생기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들여다보고 내수진작이라든가 당장 중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워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빨리 철거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이 여당하고 정부를 보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구에서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해봤거든요. 정말 중앙일보에 나오는데 저놈의 꼬라지 좀 봐라 이런 말 하신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 문제고 이 상황에 그것도 선거도 진 상황에서 저렇게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국민의힘도 참 불성사납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제관념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없어요. 왜냐하면 없이 살거나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장사하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진짜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가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루한 일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설프게 아버지가 준 책을 가지고 뭐 자유주의자 그 밀턴 프리드먼 책 들고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필요할 때는 또 가가지고 올리지 마 막 협박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막 자유 얘기했다가 시장 같으면은 또 자유시장 얘기한다고 가가지고 기업들